아르헨티나 증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11월 극우 계짜 후보인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증시가 우상향을 하더니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르헨티나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놀랍기도 하네요. 현재 아르헨티나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플레이션이 폭등해서 국민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물가는 1년 새 138% 가까이 급등을 했고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죠. 사실 1930년도에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 6위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국가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8위 영토 대국의 팜파스라 불리는 비옥한 초원까지 가지고 있어요. 팜파스에서 생산되는 콩과 밀, 쇠고기 등을 수출해서 항상 재정 적자를 내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하지만 1946년 페론 대통령이 10년간 집권하면서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외국 자본을 몰아낸 후에 가스나 철도, 전화나 전기 등을 국유화했고 무상복지를 확대하면서 매년 25%씩 임금을 계속 올리자 수입과 지출이 어긋나기 시작했죠. 10년 동안 국민들에게 돈을 찍어서 주던 페론의 정책으로 인해서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국민들은 페론과 같은 지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페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이후 9번의 디폴트와 22번의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현재 아르헨티나의 모습으로 추락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지친 국민들은 무언가 새로운 영웅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밀레이 대통령이었고요. 대선 운동 당시 헝클어진 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고 다니면서 전기톱으로 GDP의 최대 15%까지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공약으로 민심을 사로잡았죠. 이어서 밀레이 정부는 전기톱 계획이라 불리는 경제 비상 조치 10개를 발표합니다. 경제 비상 조치를 정리해보자면 일단 공무원 정원 감축을 시행하는 건데 아르헨티나는 공무원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공무원이 많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7.4%인 341만 명이 공무원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체 인구 중에 117만 명이 공무원이니까 비율은 2.3% 정도 되겠네요. 아르헨티나 공무원들이 계약직이 많긴 하지만 비율을 따지자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네요. 밀레이 대통령은 최대 7,000명의 공무원을 감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을 했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와 전용 비행기 등을 매각했죠. 대통령 간주에 걸려있는 그림까지도 팔 계획이라고 합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가장 큰 개혁은 바로 페소화 평가 절하죠. 아르헨티나 증시 상승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선 운동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자국 화폐인 페소화를 없애고 달러화를 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실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없기 때문에 페소화를 없애고 달러화를 쓰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죠. 대신 페소화 가치를 한 번에 54%나 낮추면서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가 환율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고정환율제를 쓰는 국가죠. 그런 국가가 페소화를 평가절하했다는 건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을 암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비공식 환율과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123년 중에 113년간 재정적자를 겪다 보니 중앙은행은 재정적자로 부족한 돈을 페소화를 찍어서 돌려막기를 해왔죠. 당연히 시장에서 페소화 가치는 떨어졌지만 정부는 고정환율제를 통해 페소화 환율을 억지로 지켜왔던 겁니다. 페소화를 평가절하하게 되면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수입 물가는 증가하겠죠. 실제로 작년 12월에만 기본 식자재 가격이 평균 2배가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60%가 상승을 했어요. 게다가 국내선 항공기 가격은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물가 폭등이 다시 시작됐죠. 국민들의 물가 상승 고통은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암시장과 정규시장의 환율이 같아지면서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페소가 평가절하되면서 수입 가격은 올라갔지만 수출 가격은 낮아지면서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의 달러가 점차 쌓이기 시작했죠. 기업들은 세금을 내니까 재정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수출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게 되고 그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증시로 많은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물가가 폭등하고 시위가 커지고는 있지만 증시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취임 후 여론조사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62%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오히려 대선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밀레이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면 참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새로 부임한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먹혀들고 있는 거죠. 사실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뒤에는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페소화를 평가절하한 이후에 BOA라던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월가에 있는
있는 투자은행들이 아르헨티나 국채 매수를 적극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월가는 왜 아르헨티나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을까요? 현재 아르헨티나는 IMF에게 구제금융을 받고 있죠. IMF가 구제금융을 해주는 국가에게 1순위로 바라는 건 변동환율제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처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게 고정환율제고요. 금리나 외국 환시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게 변동환율제예요. IMF의 지분율 1위가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기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달러를 빌려주는데 아르헨티나가 고정환율제를 고집하면서 정부 환율과 시장 환율의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IMF의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997년도 한국의 IMF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지자 IMF가 구제금융을 해주었고,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한국의 알짜배기 은행이나 기업, 부동산 등을 잠식했죠. 그리고 몇 년 후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 한국의 알짜배기 자산들의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월가의 기관들은 자산을 매도하고 한국 시장을 엑시트했죠. 즉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언제든지 미국계 자본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 국채를 매수 추천해주고 아르헨티나는 페소화를 평가절하 해주고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하던 중에 아르헨티나 증시는 최고점을 갱신한 거죠. 하지만 이 관계가 불편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이었던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밀고 있었고 10월 달에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약속도 했었죠. 하지만 세르히오 마사는 당선이 되지 못했고 선거 기간 내내 중국을 비난한 후보인 밀레이가 당선이 됩니다. 중국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10일 후에 2009년부터 아르헨티나 매겨온 6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중단하죠. 밀레이는 공산주의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면서 브릭스 가입을 바로 철회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중국은 브릭스의 자원부국들로 구성을 해서 미국에게 대응을 할 생각이었지만 아르헨티나가 빠지면서 차질이 생긴 상황이에요. 현재 아르헨티나 국회의석은 야당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레이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가 어디까지 힘을 쓸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주식시장 특징은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나뉘게 될 겁니다. 종목을 고르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4년도 가장 큰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죠. 일단 미국과 중국을 두 섹터로 나누시고 두 국가 간의 대립에서 우세할 것 같은 국가를 선택하시고 우세할 것 같은 국가와 우호 관계이거나 동맹국인 국가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종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가는 급등했지만 중국 상해 지수와 홍콩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잘 참고하셔서 거시적 경제 상황과 정치적 갈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